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던 50대 주부들이 갑자기 혼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도 자녀도 시어머니도 모르게요. 처음엔 몇십 명이었던 게 어느새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사회 문제라 보도했고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엇이 이들을 움직인 걸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찾은 건 명동도 강남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카페 한 잔, 느린 산책 한 번, 작은 공방에서의 배움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20년,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게 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수천 명의 삶을 바꾼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는 카와카미 유리입니다. 나이는 45살이고요. 도쿄의 한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는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째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최근 제 연구실로 날아든 한 통의 메일은 제가 지금껏 본 어떤 학술 논문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오사카에 사는 평범한 주부 타나카 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 계정에 올린 사진 한 장이 하룻밤 사이 5만 번 넘게 공유됐다며 이 현상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이럴 마케팅의 한 사례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사진을 열어본 순간 저는 마우스를 든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엔 50대로 보이는 일본 여성이 서울의 한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제가 일본 여성들에게서 좀처럼 보기 힘든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평온함이었습니다. 아니, 평온함을 넘어선 해방감 같은 것이었죠. 사진 아래엔 해시태그 칸코쿠 카페, 해시태그 나를 위한 시간, 해시태그 서울 일상 같은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댓글이었습니다. 4,000개가 넘는 댓글 중 대부분이 40대에서 60대 일본 여성들이 남긴 것이었어요. 저도 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웃어본 지 오래됐다. 혹시 어디 카페냐고 묻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카페 사진 하나가 이토록 강렬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학자로서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타나카 씨와 통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혹시 한일 관계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순수한 학술 연구 목적이라고 설명하자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타나카 씨는 25년째 전업주부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업무, 두 자녀의 대학 입시, 시어머니 간병까지. 그녀의 하루는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만 채워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우연히 보여준 한국 드라마 속 카페 장면이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다고 합니다.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봤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뭔가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대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고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 중요한 현상의 시작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과연 한 장의 사진이, 한 번의 여행이 이토록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건 단순한 유행일까, 아니면 더 깊은 사회적 갈증의 표현일까? 타나카 씨는 서울에서의 사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쉰 것 같았다고요. 아무도 자신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대요.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귀국 후였습니다. 남편은 화를 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걱정했어요.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 외국 여행을 간다는 게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죠. 타나카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이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도 가고 싶다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타나카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만 이런 갈증을 느낀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히 한류붐이나 관광 트렌드로 치부하기엔 뭔가 더 본질적인 것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석 달 후 타나카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일본 중년 여성이 300명을 넘어섰고 6개월 후엔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어떤 카페가 좋은지, 어떤 거리가 조용한지, 어디서 한국 전통차를 배울 수 있는지. SNS는 단순한 사진 공유 공간이 아니라 감정의 연결망이 되어갔습니다. 화면 속 낯선 도시가 어느새 마음속 가까운 이웃으로 변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정말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한국어를 거의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관광지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천천히 거리를 걷고 작은 공예품 가게를 구경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한국을 찾았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유행인지 아니면 일본 중년 여성들의 삶에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 역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명동의 한 카페에서 12명의 일본 주부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고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연구자라는 걸 밝히자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곧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명인 사토 씨는 51살의 전업주부였습니다. 28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죠. 그녀의 하루 일과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6시에 남편을 깨워 아침 식사를 차립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엔 설거지와 청소 그리고 시어머니 댁 방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82살로 요양원 입소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사토 씨는 주 5번 시어머니 댁을 방문해 식사 준비와 청소, 병원 동행을 도맡아야 했어요. 오후 4시쯤 집에 돌아오면 저녁 준비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귀가하는데 식사는 반드시 따뜻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본인만의 시간은 언제 가지냐고요? 사토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남편이 잠든 후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밤 11시쯤 되는데 그때부터 자정까지가 유일한 자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하니 제대로 쉴 수도 없다고요. 이런 삶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함께 온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패턴의 일상을 살고 있었거든요. 다나카 씨는 48살인데 대학생 쌍둥이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 관리,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자녀들의 취업 준비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했어요. 와타나베 씨는 55살로 자녀는 이미 독립했지만 남편의 부모와 자신의 부모 모두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양가 부모님 댁을 번갈아 방문하며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도맡았죠. 명절엔 양가 친척 20명 넘게 모이는데 준비와 정리를 거의 혼자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중년 여성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고요.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야마다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존재감의 소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거죠. 야마다 씨는 49살로 25년 전엔 백화점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퇴사했고 그 이후로는 줄곧 가정에만 있었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보람도 있었고 남편도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10년, 15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엄마를 덜 필요로 했고 남편은 아내가 집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자기 일을 찾아 바쁘게 살았지만 야마다 씨는 집안일만 반복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사라져도 누가 알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효율성과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중년 여성들은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톱니바퀴로만 존재했던 거예요. 그들의 감정이나 욕구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그들에게 다르게 다가왔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토시가 먼저 대답했어요. 한국의 카페 문화가 달랐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카페는 빨리 마시고 나가는 분위기인데 한국의 카페는 천천히 앉아 있어도 눈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나카 씨는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시간을 당당하게 즐기는 모습이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와타나베 씨는 또 다른 점을 지적했어요. 한국에선 중년 여성들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자연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꽃꽂이 수업, 도자기 만들기, 전통차 클래스에 참여하는 50대, 60대 여성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일본에선 그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는데 한국은 달랐다고 합니다. 야마다 씨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흘을 보내는 동안 누구도 자신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25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트렌드가 아니라는 걸요. 일본 중년 여성들에게 한국은 잠시나마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무게에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었죠. 그들이 찾은 건 관광 명소가 아니라 자아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저는 연구를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주부들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첫 경험을 직접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함께하게 된 사람이 키무라 씨였습니다. 49살의 그녀는 23년 동안 일본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키무라 씨는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습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괜찮을까, 혹시 차별받거나 무시당하진 않을까 걱정했죠. 뉴스에서 본 한일 관계 갈등 기사들이 자꾸 떠올라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키무라 씨의 긴장은 더 심해졌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어가 모두 낯설게 느껴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천천히 공항철도 탑승구로 안내했죠. 하지만 키무라 씨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호텔로 가는 길 처음으로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길을 물어보려고 서 있는데 한 한국인 여성이 먼저 다가왔어요.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키무라 씨가 일본인이라고 하자 반갑게 웃으며 호텔까지 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심지어 지도 앱을 켜서 보여주기까지 했죠. 키무라 씨는 그 짧은 만남 이후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친절하다며 안도하더군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우리는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SNS에서 다른 일본 주부들이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키무라 씨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파는 모습이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일본의 시장은 훨씬 조용하고 질서정연한데 이곳은 활기차고 시끄러워서 당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갔죠. 떡볶이를 파는 가게 앞을 지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맛보라며 떡볶이 한 조각을 건네주더군요. 키무라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돈을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받아도 되는 건지 헷갈렸던 거죠. 제가 시식용이라고 설명하자 조심스럽게 받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키무라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엄지를 치켜세웠죠. 일본어로 맛있다는 말도 할 줄 알았어요. 키무라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여러 가게를 구경했습니다. 채소 가게 아저씨는 일본에서 왔다는 말에 반갑게 인사했고 떡가게 언니는 어떤 떡이 맛있는지 일일이 설명해줬어요. 물론 한국어였지만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키무라 씨가 감탄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자신을 손님으로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지 않아도 친절했고 오히려 이것저것 권하며 맛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본의 상점에선 물건을 사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는데 이곳은 달랐다고 했어요. 시장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SNS에서 많이 본 바로 그 카페였어요. 넓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죠. 키무라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요. 카페 직원이 커피를 가져오며 미소로 눈인사를 했습니다. 키무라 씨는 그 짧은 눈맞춤에서도 따뜻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일본의 서비스는 완벽하지만 형식적인데 여기선 뭔가 진심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2시간쯤 카페에 앉아 있는 동안 키무라 씨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엔 주변을 의식하며 조용히 있었는데 나중엔 자연스럽게 창밖 풍경을 사진 찍고 SNS에 올리기까지 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기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요. 저녁 무렵 우리는 한옥마을을 찾았습니다. 키무라 씨는 전통 건축물을 보며 감탄했어요. 일본의 전통 가옥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마당에 놓인 항아리들과 처마 아래 매달린 풍경이 마음에 든다고 했죠. 한옥 카페에 들어가 전통차를 주문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일본에서 왔다는 말에 반가워하며 차를 내리는 법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한 잔 한 잔 정성스럽게 따르는 모습을 보며 키무라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우냐고 물었더니 누군가 자신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키무라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기 전엔 정말 두려웠는데 막상 와보니 모든 게 따뜻했다고요. 사람들의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들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누구도 자신을 이상하게 보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호텔 방에 들어간 키무라 씨는 즉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다는 말과 함께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좋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짧게 답장을 보냈지만 키무라 씨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방문의 불안은 따뜻한 환대로 전환됐고 그 경험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선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냈다고요. 키무라 씨가 느낀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공간의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키무라 씨는 환한 얼굴로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다며 오늘은 어디로 갈지 신나게 물었어요. 이틀 전의 불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의 리듬에 적응하고 있었죠. 키무라 씨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저는 그녀의 SNS 계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귀국 다음 날부터 그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사진, 시장에서 맛본 떡볶이, 한옥마을의 풍경, 그리고 전통차를 마시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각 사진마다 짧은 글이 달렸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 누구도 자신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느꼈다는 것. 그녀의 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솔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게시물이 올라간 지 6시간 만에 800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댓글은 200개를 넘었어요.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일본 여성들이었죠. 저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나도 가고 싶다, 어떻게 준비했냐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키무라 씨는 댓글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항공권은 어디서 샀는지, 호텔은 어떻게 예약했는지, 한국어를 못해도 괜찮은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키무라 씨는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자신의 삶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지만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1시간 동안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다고 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밖에 나가냐고, 집에서 쉬면 되지 않냐고 물었대요. 하지만 키무라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1시간만 달라고 말했죠.
남편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게시물 역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200개의 좋아요와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어요.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이 특히 많았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났죠.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여행 후기 공유를 넘어섰다는 걸 알았습니다. SNS는 감정의 연결망이 되고 있었어요. 비슷한 삶을 사는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에 공감하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도록 격려하는 공간이었죠. 한 달 후 키무라 씨를 팔로우하던 여성 5명이 함께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였지만 실제로 만난 건 공항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서로의 삶을 공유했기에 낯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키무라 씨가 추천한 카페와 시장, 한옥마을을 똑같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발견을 SNS에 올렸어요. 누군가는 작은 골목길에서 만난 고양이 사진을, 누군가는 전통 찻집의 고요한 분위기를, 또 누군가는 시장 아주머니와 나눈 미소를 올렸습니다. 이들의 게시물은 또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석 달 만에 키무라 씨를 통해 서울을 방문한 사람이 50명을 넘었어요. 그들은 해시태그 서울 루틴, 해시태그 나를 위한 시간, 해시태그 중년 여성 의여행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해시태그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이들이 공유하는 건 관광 명소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카페, 작은 공방, 한적한 산책로, 전통시장의 따뜻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찾은 건 볼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귀국 후 변화에 대한 게시물이었습니다. 많은 여성이 서울 방문 후 자신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고 밝혔어요. 매일 15분씩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 번 혼자 카페 가기, 한 달에 한 번. 취미 클래스 듣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불렀습니다. 한 여성은 15년 만에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고 올렸어요. 또 다른 여성은 남편과 처음으로 가사 분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죠. SNS는 이제 정보 공유를 넘어 상담과 격려의 공간이 됐습니다. 남편이 반대할 때 어떻게 설득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양해를 구했는지, 혼자 여행하는 게 처음인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실질적인 조언들이 오갔어요. 키무라 씨는 어느덧 이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팔로워가 3,000명을 넘었고 매일 수십 건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녀는 성실하게 답했고 때론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격려했습니다. 저는 키무라 씨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냐고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보람을 느낀다고,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쁘다고 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키무라 씨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여성이 300명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SNS에서 서로를 팔로우하고 경험을 나누고 때론 함께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화면 속 낯선 이들이 진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SNS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갈증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고 작은 용기를 큰 변화로 만드는 촉매제가 되고 있었던 거죠. 키무라 씨가 올린 첫 사진 한 장이 이제는 수백 명의 삶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찾는 일본 중년 여성이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한 지 8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한 일본 주간지가 이 현상을 다룬 기사를 실었는데 논조가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가는 중년 여성들. 내용은 더 자극적이었어요. 주부들이 가족을 방치하고 혼자만의 즐거움을 찾아 한국을 찾는다는 식이었죠. 심지어 한 남성 칼럼니스트는 이를 가정 파괴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키무라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그 기사를 봤다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남편을 보고 아내 관리도 못하냐고 놀렸다는 거예요. 남편은 키무라 씨에게 더 이상 서울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키무라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SNS 커뮤니티에선 비슷한 이야기가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여행을 문제 삼았다는 사람, 친구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다는 사람, 직장 상사가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건 야마구치 씨의 사례였습니다. 50세 그녀는 서울을 3번 방문한 후 시어머니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었다고 해요.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였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족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한다며 아들에게 이혼을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야마구치 씨는 억울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단 사흘씩 3번 다녀온 것뿐인데 28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그녀는 결국 남편과 큰 다툼을 했고 한동안 대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갈등의 본질이 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중년 여성의 역할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었어요.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와 시부모를 돌보는 것. 그 틀을 벗어나는 순간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비난이 남성들만이 아니라 같은 여성들에게서도 나왔다는 점입니다. 60대 이상의 여성들은 특히 비판적이었어요. 자신들은 평생 참고 살았는데 요즘 중년 여성들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세대 간 갈등까지 불거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선 여성도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선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반박했어요. 댓글이 1000개를 넘어가며 싸움은 격화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여성이 위축됐습니다. 예약했던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SNS에 올렸던 사진을 지우는 사람도 있었죠. 키무라 씨의 팔로워 중 몇몇은 계정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키무라 씨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주변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걸까, 그냥 예전처럼 사는 게 나을까 하고요.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물결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는 와중에도 새롭게 서울을 찾는 여성들은 계속 늘었어요. 오히려 논란이 이 현상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많은 여성이 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이런 움직임을 알게 됐죠.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20대, 30대 여성들은 중년 여성들을 응원했어요. SNS에 해시태그 캠페인을 만들어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해시태그 중년 여성도 사람이다. 해시태그 엄마도 쉴 권리가 있다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일부 진보적인 언론도 반론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년 여성의 자기 돌봄이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 가족을 위한 헌신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사회학자들도 이 현상을 긍정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은 점점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다뤘어요. 찬반 양측이 격렬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어떤 패널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어떤 패널은 여성의 자율성을 옹호했죠. 이 과정에서 키무라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남편에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3년 동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자신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처음엔 화를 냈지만 며칠 생각한 후 키무라 씨의 말을 이해한다고 했대요. 다만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키무라 씨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야마구치 씨의 경우는 더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내도 쉴 권리가 있다고 28년 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그 정도 자유는 허락해야 한다고 설득했죠. 시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야마구치 씨에겐 큰 진전이었습니다. 이런 개인적 승리들이 모이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해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졌어요. 사회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키무라 씨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자신의 선택을 지킨 덕분에
가족과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그 글에는 5,0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갈등의 시기를 지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연구를 계속하며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서울을 찾는 일본 중년 여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처음 100명이던 것이 1,000명을 넘더니 이제는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방문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1년에 한두 번 가는 특별한 여행이었다면 이제는 분기마다 심지어 매달 방문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행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 즉 루틴이 된 겁니다. 키무라 씨는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서울을 찾습니다. 남편도 이해하게 됐고 심지어 항공권 예약을 도와주기까지 한다고 해요. 키무라 씨는 말했습니다. 서울 방문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됐다고요. 그녀의 서울 루틴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첫째 날엔 익선동의 단골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둘째 날엔 전통 찻집에서 차 수업을 듣고 저녁엔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죠. 셋째 날엔 북촌을 산책하고 작은 공방에서 도자기 만들기를 배웁니다. 쇼핑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동이나 강남 같은 번화가보다 조용한 동네를 선호했어요. 그녀가 찾는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사흘은 마치 명상하듯 천천히 흘러갔죠. 이런 패턴은 다른 여성들에게도 공통적이었습니다. 저는 30명의 정기 방문자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들의 서울 루틴은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조용한 카페, 전통 체험, 느린 산책, 소소한 배움. 관광객이 아니라 잠시 서울에 사는 사람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타카하시 씨는 57살로 매달 서울을 방문합니다. 그녀는 서촌의 작은 한옥 카페를 단골집으로 정했어요. 주인 할머니와 친해져서 이제는 카페에 도착하면 묻지도 않고 그녀가 좋아하는 유자차를 내온다고 합니다. 이토 씨는 54살로 한국 전통 자수에 빠졌습니다. 서울의 한 공방에서 석 달 코스 수업을 신청했어요. 매달 이틀씩 서울에 와서 자수를 배우고 일본에 돌아가서 연습합니다. 그녀는 이제 간단한 문양은 혼자서도 놓을 수 있다고 자랑했어요. 사사키 씨는 49살로 한국 요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망원동의 한 요리 학원에서 분기마다 단기 클래스를 듣습니다. 김치 담그기, 전통 떡 만들기, 궁중 음식 등을 배워서 일본 집에서 가족들에게 해준다고 해요. 남편과 자녀들이 맛있다며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단순히 구경하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배우고 익히려 했어요. 전통차, 도자기, 자수, 요리, 서예, 꽃꽂이.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분석하기 위해 서울의 문화센터와 공방들을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곳에서 일본 중년 여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통역을 제공하거나 짧은 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었죠. 인사동의 한 서예 학원 원장님은 말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정말 열심히 배운다고요. 젊은 학생들보다 집중력이 높고 배움에 대한 갈증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취미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기 위해 배운다는 거죠. 서촌의 한 도자기 공방 선생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중년 여성들이 흙을 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20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기쁨에 감동한다는 겁니다. 이런 배움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했어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얻었습니다. 숙소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엔 호텔을 이용했지만 점점 한옥 게스트하우스나 작은 민박을 선호하게 됐어요. 주인과 대화하고 다른 투숙객과 교류하며 더 깊은 문화 경험을 원했습니다. 북촌의 한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일본 중년 여성 단골이 15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석 달마다 한 번씩 꼭 이곳에 와서 묵는다고 해요. 주인은 이제 각자의 취향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아침에 커피를, 누구는 전통차를 좋아하는지까지요. 이 게스트하우스에선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됐습니다.
일본에서 온 여성들끼리 저녁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은 물론 일본에서의 삶, 가족 이야기, 고민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친구가 됐죠. 키무라 씨는 이제 신규 방문자들을 위한 가이드 역할도 합니다. 처음 서울을 찾는 일본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때론 직접 만나 길을 안내해주기도 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다고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커뮤니티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일본 여성들만의 서울 지도가 만들어졌어요. 조용한 카페 리스트, 친절한 공방 정보, 맛있는 식당 추천이 공유됐습니다. 그들만의 서울이 생겨난 겁니다. 1년이 지나자 이 현상은 더 이상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서울의 여러 지역에선 일본어 메뉴판을 준비하고 일본 중년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중요한 문화 교류의 주체가 됐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일본 중년 여성의 평균 체류 기간은 3일에서 4일로 늘었고 재방문율은 80%를 넘었어요. 그들이 서울에서 쓰는 돈도 증가했지만 쇼핑보다는 체험과 교육에 더 많이 지출했습니다. 저는 연구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트렌드가 아니다. 일본 중년 여성들의 자아 회복 운동이다. 서울은 그들에게 치유와 성장의 공간이 됐다고요. 그리고 이 운동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연구 2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가장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여성들이 서울에서 경험하는 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울에서 완전히 다른 자신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토시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표정이 밝아졌고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서울을 찾는다고 했어요. 사토시는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와 서울에 있을 때 자신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일본에선 여전히 사토시 남편의 아내이고 시어머니의 며느리이고 자녀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선 그냥 사토시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본에선 수십 개의 역할이 자신을 짓누르지만 서울에선 그 무게가 사라진다고요. 누구도 자신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고 누구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와타나베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저녁 8시가 넘어도 혼자 카페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일본에선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저녁 시간엔 집에 있어야 하고 남편 식사를 차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서울에선 시간이 자기 것이라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8시든 9시든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길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이라는 거죠. 저는 이 감정의 전환을 더 깊이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서울에서 자신의 감정을 재발견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에선 감정을 억누르는 게 습관이 됐는데 서울에선 감정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기쁨, 슬픔, 평온함, 설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느꼈다고 합니다. 다나카 씨는 눈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선 15년 동안 울지 않았다고 해요. 울면 약해 보이고 가족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대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힘들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분쯤 울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대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뭔가가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야마다 씨는 웃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일본에선 크게 웃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중년 여성이 소리내어 웃으면 품이 없어 보인다는 시선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전통시장에서 상인 아주머니와 대화하다가 배를 잡고 웃었대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웃음을 참고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웃고 싶을 때 웃는 것,
그렇게 단순한 걸 20년 넘게 못했다는 게 슬프면서도 신기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서울에선 자주 웃는다고 했습니다. 이토 씨는 호기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선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우연히 들어간 도자기 공방에서 흙을 만지는 순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솟아났대요. 그녀는 이제 매달 서울에 와서 도자기를 배웁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6개월이 지나자 작은 찻잔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자신이 만든 찻잔으로 차를 마시는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키무라 씨는 가장 인상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자신은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존재한다고요. 일본에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데 서울에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 일본에선 설거지는 했나, 저녁엔 뭘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른다고 해요. 하지만 서울에선 커피의 향, 창밖 풍경,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이 서울에서 경험하는 건 일종의 정체성 재구성이었어요. 그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 계속 서울을 찾는다고요. 그 글에는 10,0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키무라 씨를 다시 만났어요. 도쿄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제가 처음 봤던 그 불안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키무라 씨는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서울을 방문하는 게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여행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 기간엔 자신이 집안일을 도맡아요. 시어머니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일본에서의 일상이었습니다. 키무라 씨는 서울에서 배운 느린 라이프 스타일을 일본 생활에 접목했어요.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그녀를 방해하지 않아요. 화요일 오전엔 근처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목요일 저녁엔 독서 모임에 참석하고요. 토요일 오후엔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2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해요.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퇴근하면 즉시 저녁을 차려야 했는데 이젠 함께 준비한다고 해요. 처음엔 남편이 서툴렀지만 지금은 간단한 요리는 혼자서도 한다고 합니다. 대화도 많아졌어요. 키무라 씨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변하니 가족도 변했다고요.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고 나니 가족에게도 더 여유 있게 대할 수 있게 됐대요. 짜증도 덜 나고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토 씨의 변화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주 4일 하루 4시간씩 일합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가정 밖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은 거죠.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작은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해요. 월급으로는 자신의 취미 생활과 서울 여행 경비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응원한다고 해요. 아내가 활기차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자신도 아내를 다시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토 씨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어요. 와타나베 씨는 SNS를 통해 만난 일본 중년 여성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도쿄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눠요. 서울에서의 경험, 일상의 변화, 고민거리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회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됐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기 힘든 이야기도 여기선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공감하고 위로받는 시간이죠. 야마다 씨는 서울에서 배운 전통차를 일본 집에서 실천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엔 차 모임을 열어요. 동네 주부 5명이 돌아가며 집에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울의 찻집 분위기를 일본에서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이 모임에 참여하는 여성들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차를 마시러 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요. 그중 2명은 야마다 씨와 함께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다나카 씨는 딸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엔 잔소리하는 엄마였는데 이젠 딸의 친구 같은 엄마가 됐대요. 딸은 어머니가 자기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많은 걸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딸이 인상 깊어한 건 어머니의 용기였다고 해요. 50살 가까이 돼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멋있다고 했습니다. 딸 자신도 나중에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3,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92%가 서울 방문 후 일상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85%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78%는 가족 관계가 개선됐다고 답했어요. 특히 의미 있는 건 70%가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일회성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된 거죠. 저는 최종 보고서에서 이 현상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붐이 아니라 일본 중년 여성들의 자아 회복 운동이라고 결론지었어요. 그들은 서울이라는 공간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을 찾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움직임은 일본 사회에 조용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삶은 과연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만 정의돼야 하는가? 개인의 행복과 성장은 이기적인 것인가? 여성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들이요. 이 질문들은 이미 일본 사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자기 돌봄을 다루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여성 전용 휴식 공간이 생겨나고 있어요. 기업들도 중년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키무라 씨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사흘이 자신의 365일을 바꿨다고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여전히 숨막히는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고 살았을 거라고 합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숨구멍이자 거울이었어요. 이제 이 여성들은 다시 일본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서울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주말에 한국식 찻잔으로 차를 마시고 SNS에 오늘의 작은 행복을 기록하고 석 달 후 다시 방문할 서울을 기다립니다. 그들의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조용한 변화가 모이면 사회가 움직입니다. 일본 중년 여성들은 서울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했고 그 발견은 일상으로 스며들어 조금씩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를 마무리하며 생각합니다. 이건 한국과 일본을 잇는 가장 따뜻한 다리가 아닐까요?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경험이 만든 연결이요. 그리고 그 연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의 따뜻함이 일본 중년 여성 3,000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았고 그 경험을 일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일본 사회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중년 여성도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와 마음씨가 이웃나라 여성들에게 희망을 준 이야기입니다. 한류가 드라마와 음악을 넘어 삶의 방식까지 전하고 있다는 증거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이 서울을 찾을 겁니다. 그들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진짜 교류가 이어질 거예요. 정치와 경제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마음으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관계 말입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